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두 번째 남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4 본인 회사 및 사회에 대한 윤리, 직무윤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본인에 대한 윤리. 첫 번째, 본인에 대한 윤리, 법규 준수는 회사와 임직원, 본인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회사 임직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 법규는 자본시장법 이외에도 은행법, 보험업법, 직무인접 분야의 법령까지도 포함한다니까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본시장법만 해당한다 이렇게 문제 내면 좀 금융위, 거래소, 협회, 회사가 만든 각종 규정 등도 포함시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켰네요. 자, 그 다음 이거에 대해 법규를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 자기혁신을 해야 된답니다.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본인에 대한 윤리라는 거는 회사 임직원 각자 이 개인 그 각각 자기 자신에 대한 분이라고 보면 돼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자기혁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핵심은 그냥 자기개발이 아니라 요거에 관련돼서 요거와 관련돼서 자기혁신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새로운 기준이나 새로운 항목이 생성되는 경우 이를 요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품위유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연결되고 윤리기준을 포함한 법률 위반은 품위유지 왜 해야 되냐, 본인이 법률 위반하면, 그러니까 윤리기준에 포함된 이런 법률을 위반하면 본인 자신에 대한 품위도 손실되고 본인이 소속하는 회사의 품위와 사회적 신뢰 모두 손실이 되니까 품위유지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라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공정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공정은 경쟁의 기회와 조건이 동일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과정평가할 때 쓰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독립성이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 객관성을 유지하여 합리적주의를 기원해요. 객관성을 유지하기 합리적주의. 특히 제일 강조되는 분야는 여기 조사 분석 업무와 관련된 독립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편중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떤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죠.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기준의 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여기에 제일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예시가 나와 있어서 교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부당한 금융상품 등의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고, 첫 번째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령 등에 관한 한도 규제 폐지 이후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이거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공시 의무 신설, 거래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한 경우, 그리고 10억 원 이상마다 초과마다도 해당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후 10억 원을 초과할 때마다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점검, 이사회의 사전 승인, 그 다음에 제공, 수령, 내역 요청 시 임직원의 동의를 의무화하였다. 개별적으로
그냥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임직원에 관련돼서 동의를 꼭 구하여서 이사회 대표이사의 명의 서면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성과 수수료 및 성과 보수의 제한. 이거 조사 분석 자료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거는 지난번에 봤었죠.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애들, 조사 분석하는 애들한테 연동된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는 안 된다 얘기죠. 그 다음 투자 자문업, 투자 1임업자의 경우 투자 자문과 관련된 투자 결과 투자 재산의 운용 실적과 연동된 성과 보수를 받는 행위가 금지. 그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받는 경우에는 계약 서류.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의 수익이 나면은 이 투자 자문을 해준 사람이나 1임했던 사람한테 뭐 30% 되면은 여기에서 3% 저한테 그 수익의 뭐 10%는 저한테 떼주세요 추가로, 뭐 이런 식의 그런 성과 보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계약 서류에 기재가 사전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 제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정의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빨간색으로 해야 돼. 직위 사적 이용 금지.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본인의 직위 등을 이용하는 금지. 이게 사기꾼들이 많이 하죠. 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대표로서 뭐 경조사 뭐 화환 보내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회사에 대한 윤리.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아까 개인에 대한 있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윤리. 상호 존중. 회사는 개인의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해야 되고,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거 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인데 그냥 한번 쭉 보고.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수익 금지. 이거 회사 재산이나 이런 거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금지한다 이 얘기죠. 회사의 재산이라고 하면 동산, 부동산, 영업비밀, 고객 관계, 영업기회 등 유무용의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꼭 뭐 유형의 뭐 회사 뭐 책상, 컴퓨터 뭐 이런 거 아니면 특정 기계 이런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무형의 것도 해당한다는 거. 유출하는 행위는 배임, 절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 윤리교육 실시. 그 다음 내부 통제 기준 20조, 준법 서약 및 임직원 교육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직무윤리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운영 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법률상의 사용 책임자와 관리 감독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봐둬야 될 것 같아서. 자, 사용자 책임과 자본시장법과 관리감독 책임이 뭔지 볼게요. 사용자 책임 먼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그 중간 감독자는 피용자의 업무 집행상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직원을 고용했는데 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주고 계속 관리 감독을 했는데도
직원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이제 됐을 때 처벌을 받는데, 직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 그 고용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만약에 근데 정말 관리 감독을 잘 했는데도 이 직원이 나빠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데, 만약에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냥 대충 내버려 뒀는데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처벌을 받는다 이거죠. 요 위에 이제 밑에 자본시장법상 관리감독 책임은 금융투자업자 이 사용자 책임이 요 자본시장법상 관리감독 책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정보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 정보와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거는 비밀 정보의 범위, 뭐 계속 많이 나왔던 건데, 자, 회사의 잘못 건너성, 경영 등에 대한 중대한 정보, 고객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상, 거래 매매, 거래 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 회사의 경영 전략과 새로운 상품 비즈니스 내에 관한 정보, 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비밀 정보의 관리, 이것도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13개나 되네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정보 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 비밀 정보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당한 권한을 보유, 이인받은 자만이 열람이 가능하고, 권한이 없는 자는 없거나 열람권이 없는 자나 보안 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비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관하지 않고, 보관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촉가적으로 통제 가능 및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차단합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다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마지막 부분만 좀, 비밀 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준법 감시인에 대해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비밀 정보로 분류하고 관리를 한답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되면 이 부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그냥 좀 뻔한 내용이어서. 제공 절차, 뭐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자,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 성명, 그 다음에 필요성 사유, 방법 절차, 제공 일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공 과정 중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성실한 주의 의무가 필요하고, 제공받는 자는 비밀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정보 교류의 차단. 이거 자꾸 그래도 예전에 봤던 내용 중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잘 분류를 해가지고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정보 교류의 차단이라, 이거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 회사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의
자, 금융상품 및 매매, 소유연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보, 기업 금융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 법 174조 1항 각 호의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중요 정보,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교류를 차단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독립된 부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거나 독립적으로 담당 부서가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부서와 정보 교류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하니까 이런 거는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교류 차단은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하는 경우,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관신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반행위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된다. 즉시 보고. 웬만한 건 다 지체 없이 보고죠. 내부 제보 제도, 이런 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신분 노출 없이 제보할 수 있게 만든 제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실만을 제보, 이런 거 보장해야겠죠. 다음, 대외활동 준수사항.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경우는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해야 되고, 회사의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인데, 불확실한 사항을 단도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해서는 아니 돼. 대외활동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다음, 대외활동의 범위라고 하면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활동 등을 얘기하고, 신문, 방송, 언론 매체 접촉 활동, 그 다음에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아니면 블로거, 카페 또는 SNS, 유튜버 등과 접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등의 절차, 소속 부점장, 준법감시인, 대표이사 등의 고려사항, 허가 절차할 때 이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뭘 고려해야 될까요? 내부 통제 기준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해상충 여부 정도,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의 적절성, 접촉기관의 공신력, 사업 내용, 평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금지사항 및 중단,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중요정보나 홍보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사항을 단도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오해를 유발하는 주장이나 예측,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 금융투자 상품 가격 또는 증권 발행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언급,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나 언급,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나 부당 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 제공, 경쟁업체에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 자, 언론기관과의 접촉, 대외활동과 관련된 쭉 내용입니다. 제공하는 정보 거짓, 금과 희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 검토 여부 검토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의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여부, 정보 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언론기관과 접촉할 때 검토하라는 얘기죠. 전자통신수단의 사용,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메일은 내부 통제 기준 및 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데, 사회 대화방 참여, 이거 SNS 관련돼서 봐야 되겠죠. 공중 포럼으로 간주되어 언론기관과 접촉할 때 동일한 윤리를 준수해야 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의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관시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되고, 뭐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 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예외사항은 받으시고요.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이제 이건 이 전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고용된 상태로서 일할 때 임직원에 대한 거, 이건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계약 종료를 할 때, 사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면 정보 이용 불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회사에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 회사를 나가서는 회사명,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기간 동안 생산한 지적재산물은 다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며, 이 처분 권한은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갖는다는 거,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뭐 이때 뭐 개발한 그런 부분,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뭐라고 하지? 특허 등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다 회사가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사회 등에 대한 윤리. 아까 개인,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회사, 마지막 세 번째 사회에 대한 윤리입니다. 시장 질서를 존중해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이때부터, 이 전까지는 이게 안 됐던 얘기죠. 자, 비교를 했는데, 기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이 개정돼서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표를 잠깐 만들어 봤고요. 대상의 범위가 예전에는 내부자와 준내부자, 회사의 주요 주주, 임원 등에 해당하는 내부자와 준내부자만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보의 1차 수령자까지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로 그 범위를 다 확대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요게 그러니까 기존의 거 플러스에서 더 추가를 한 거죠. 대상 범위를 더 확대시킨 거죠. 네, 목적성 여부. 예전에는 목적성을 가지고 시세를 영향을 주는 것만 불공정 행위로 이제 규정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목적성이 없었다 이러면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구멍이 됐는데, 이제는 목적성이 없어도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시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다 이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이제 규정을 했다는 얘기죠. 요거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답니다. 상장증권, 증권 장내 파생상품 및 기초를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등 여부는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자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정보들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됐을,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이라 해야 되나? 잠깐. 이거 모두 충족 같은데?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유튜브.
자, 직무수행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에는 유의해야 된다는데 뭘 유의를 해야 되나? 자, 지수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유통행위에 신중해야 되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 ETF의 유동성 지원 업무, 파생상품의 해지 업무 등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매의 경우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 부당중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거 뭐 유의사항이니까. 자, 과징금 계산. 요거 이런 거는 뭐 계산해서 문제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 곱하기 1.5를 했을 때 5억 원 미치면 5억 원 이하면 5억 원 이하를 모두 과징금으로 계산을 하고, 만약에 이 금액이 1.5를 곱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 및 손실 회피액에 대해서 그 금액, 그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하로 과징금을 계산한다 얘기죠. 만약에 이 금액이 1.5 곱한 게 한 7억이 됐으면 7억 이하로 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다음 한번 문제 나와서 한번 풀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주주가치 극대화 해란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 마련,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 그 다음 사회적 책임. 회사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챕터 2를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한 부분을 그냥 정리를 하면 본인 회사 사회에 대한 윤리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직무윤리, 회사에 대한 직무윤리, 사회에 대한 직무윤리가 어땠는지. 좀 내용이 제일 많은 건 이 회사에 대한 직무윤리가 좀 제일 많았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